네, 2021년 12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 운동권도 아닌 것이, 일관성도 없는 것이. 오늘 13일 이재명 씨가 포항공대, 포스텍이죠. 거기 가면은 노벨 동산이라고 이게 큰 뜰이 있습니다. 박태준 명예회장, 포스코 명예회장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황무지 위에 철강 산업을 일으킨 박태준 회장의 도전정신과 투지, 국가의 대대적인 경제 부흥 정책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경제 부흥 정책은 박정희가 한 것이죠. 경제를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려면 박태준 회장의 도전정신과 불굴의 의지,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와 경제 부흥 정책이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 박태준 회장의 불굴의 의지를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겁니다. 박정희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두 박, 양박을 인정했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 5.16 멤버죠. 별 하나 달고 했었죠. 별 하나로 제대했었죠. 그리고 포항제철을 세워서 세계 두세 번째의 철강 회사로 만들어냈습니다. 입지전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얘기한 박태준은 김대중 시절의 박태준 국무총리가 아니라 박정희 시절 포항제철을 만들 때의 박태준 회장을 거론한 겁니다. 그는 왜 박태준 회장을 높이 평가했을까요? 또 박정희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박정희의 국가 부흥 정책을 인정하는 얘기를 했을까요?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태준 추모 행사 참석한 거는 이재명 후보의 아이디어다. 그 전날인 12일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추풍령 휴게소에 있죠. 그게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 중에서는 제1번입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지만 지금도 경인고속도로에는 휴게소가 없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에 최초로 생긴 휴게소가 추풍령 휴게소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이 있죠. 당연히 박정희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가서 산업화 성과를 인정해야 된다.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다. 누가? 박정희가. 이재명 씨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 고속도로에 이어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이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말이 저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 우리가 먹고 살지 못하면 죽잖아요.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에너지는 입으로 들어가는 에너지도 있지만 따뜻하게 방을 데펴주고 또 더울 때는 식혀주는 에어컨 하는 그런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장 경제적이고 한국의 경쟁력이 센 원자력은 문재인 정권이 죽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소가 나오지 않는 에너지를 하려면 원자력 외에는 답이 없는데 문재인은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은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헷갈리는데 탈핵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완전 짓지 않기로 한 건 잘했다 그러고 뭐 종잡을 수가 없는데 근데 본인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하겠다고 하니까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풍력이나 태양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어지간히 에너지 공부를 했지만 진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글은 지난 11일 칠곡 다부동 전적 기념관 여기는 백선엽 장군이 6.25 때 승리를 한 곳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이 3저,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3조 회왕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다. 예, 저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 3절을 이용해서 전두환 씨가 경제를 살렸다. 쉽게 평가했습니다. 근데요, 3저에서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3저, 아니, 페널티킥이라고 해서 다 골 넣었습니까? 못 넣는 사람도 많아요. 전두환 씨에 대해서 너무 혹평을 합니다.
그때 전두환이 아니었으면 그 시절에 정리를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전두환 씨를 띄워놓고 나서는 총칼로 국민 생명을 해친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중대 범죄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난 10월달 광주 5.18 민주묘지에 가서 그런 전두환 비석은 호남 사람들이 만든 비석이죠. 비석이 아니죠, 사실은. 어디 화순인가 어디 가서 묵었는데 그 다음에 그쪽에서 묵었던 집이라고 새겨놓은 그 비석이라고 하면서 그걸 밟으면서 내란 범죄의 수괴이고 집단 합살범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11월 23일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전두환은 내란 학살의 주범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라는 토를 단 걸로 보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12.12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합니다.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반란에 대해서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요. 이걸 쿠데타로 본다면은 뭐를 위한 쿠데타라는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어쨌든 내란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러나 학살? 학살은 뭐가 학살이라는 거예요? 전두환 씨가 누구를 학살했다는 겁니까? 이희성 씨가 분명히 5.18 작전은 자기가 했다 그랬고 5.18 작전을 군 작전을 전두환 씨가 지휘했다라고 하려면 증거를 대야 되는데 그 증거도 못 대면서 법조인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씨는 법조인이잖아요. 이런 주장을 하면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은 북한하고 주사파들이 하는 거죠. 거기에 놀아나는 걸로 저는 봅니다. 어쨌든 전두환 씨를 인정하니까 진중권 씨가 전두환의 공이라니 비석 밟고 그 난리를 치더니 전두환 찬양도 내로남불이다. 그래서 기회이성의 화신이라는 것이다. 기회이성. 기회이성. 삶에 도대체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대선 후보죠. 윤과 이재명 씨를 동시에 비난합니다. 이분들의 주장이라면 윤석열 씨도 전두환이가 경제는 잘했다 그랬죠. 국립묘지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씨는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가 흑백 논리, 진영 논리다. 아이씨, 이걸 이재명 씨 입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장석영 전 대한언론인의 부의장이 상당히 그 최부식의 언론에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또 쓴 글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분이 분석한 거에 따르면 이재명은 공약과 정책을 자주 바꾸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어렵다. 또 국민들도 반대를 많이 표현하자.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이재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약을 처리한 거냐 그랬더니 처리한 적은 없다. 또 이렇게 말을 바꾸고. 국토보유세를 한동안 내세웠었죠. 그러다가 반발이 많으니까 오해가 있어서 국민 동의를 얻는 전제로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는 국토보유세 자체는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리저리. 국민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으며 자신은 정치인이 국민의 뜻을 넘어서는 것은 독재다, 포갑이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씨는 2018년부터 나는 포퓰리스타라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인지 본인이 주장했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여당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이 매우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1의 공약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지지층이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니까 7월 달에는 2023년 1인당 25만 원으로 시작해서 임기내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 또 이런 얘기를 하다가 12월 1일에는 국민들이 반대의 제 임기 중에 대통령 됐을 때 동의 못 받는다면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래놓고 12월 3일 삼성경쟁연구소를 방문해서 삼성에서 기본소득 얘기 좀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는 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비쳤거든요. 역사 왜곡 처벌법. 역사 왜곡. 역사를 어떻게 왜곡하나요? 역사는 계속 해석의 문제인데 제가 얼마 전에 광주를 제사의 도시로 만드는 걸 비판한 적은 있습니다. 역사 왜곡. 참, 이렇게 독재를 위험한 발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씨는 아니면 말고 시기의 발언도 하죠. 무책임합니다. 12월 3일날 전주에 가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그랬다가
논란이니까 내가 존경한다고 해서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소리를 했었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싱거워지고 이상해지죠. 그리고 그 전날인 대한민국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서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교회 측은 10년간 그가 출석을 하지 않아 제적된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재명 씨는 아무 얘기를 안 하죠. 이재명 씨를 쭉 보면서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일관성이 없다. 지조도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오해를 받더라도 저도 뭐 조직 생활을 30몇 년 하면서 오해 많이 받았죠. 그래서 마이웨이를 합니다. 손해 많이 받습니다. 하나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지금 롯데월드 잠실에 100층짜리 지었죠. 그거를 공군에서 짓는 걸 수십 년간 반대했습니다. 저도 그 논리가 맞다고 주장해 왔고요. 근데 공군에서 총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니까 그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에서 하겠다, 공군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동아일보도 하자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저 혼자만 반대합니다. 그러면 롯데가 어떻게 해요? 광고를 동아일보에 안 시켰다고 압력을 가할 수 있죠. 그러면 저는 회사에서 미운 놈이 됩니다. 그래도 굽히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그건 지금도 영원히 똑같고요. 저는 지금도 그 당시에 공군총장 인정 안 하고 이명박 대통령 그 부분에서는 인정 안 합니다. 이건 제 사는 방식인데 손해는 많이 보죠. 고집 세다. 근데 이재명 씨 정도 저렇게 운동권 논리를 가는 사람이라면 저보다 훨씬 지지율이 있어야 되는데 저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언론 좀 비판하겠습니다. 다는 아닌데 몇몇 언론들이 이재명을 위한 희한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당이 잘못했으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걸 이재명이 잘하는 걸로 둔갑시킵니다. 이재명이 말하면 여당이 그걸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재명을 띄워요. 그럼 이재명이 여당이 아니란 소린가요? 지난 박태준 10주기에 이재명 씨가 참가한 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정부에 하겠다는 공약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지금 당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도 양도세는 거래세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 시골 움막을 샀는데 그것을 주택으로 쳐서 이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니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고 나서는 이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선대위 윤우덕 의원은 오늘부터 당 정책위원회에서 협의를 진행하겠다. 그 투기 목적이 아닌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중과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러고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여당 후보면 여당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집니다.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딸랑이가 됐죠? 참 그렇습니다. 이재명 씨에 대한 책을 좀 몇 권 구했습니다. 이것저것 보면서 이재명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이재명의 구운팔, 이재명을 합니다.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대충 봤는데 제 판단, 이재명은 대학 시절 운동권은 전혀 아니었다. 그는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법시험을 준비한 고시생이었다. 그리고 80년 광주 5.18이 났을 때 그는 대학생도 아니었죠. 이때 광주에 대해서 그는 80년 광주는 전라도 폭도들이 일으킨 사건으로 자기는 봤다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대학 들어와서 바뀌었다는 거죠. 82년도에 들어와서 2학년인 83년도에는 학교 내에서 체육대 학생들하고 ROTC들이 친정부적인 행동을 하고 법대생들은 반정부적인 행동을 할 때 자기는 법대생으로서 구호를 외치며 앞장섰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나 운동권 특유의 공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전남 장흥이 친구인 이영진 씨에 대해서는 매우 미안했다. 호남 사람이죠. 그리고 중앙대학교의 탈반인 경우 하면 탈춤 추는 반이죠. 서클이죠. 운동권 서클이죠. 그 사람들한테도 미안했다. 그들은 운동권이니까. 자기는 운동권이 아니었던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재명의 구분팔 아까 거기 나의 광주 사태, 나의 광주 항쟁 편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 광주 항쟁이나 광주 사태에 가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재명 씨의 글을 쭉 보면서 그는 중고등학생이었어야 할 시절에 아버지하고 시장에서 청소를 했던 건 분명히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글을 보기에는. 그리고 그는 공장에서 근로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좀 뭐 일부는 사실인 것 같고 일부는 들은 이야기를 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저는 점점점으로 두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삶을 산 것이 당시 노동운동을 강조한 대학 운동권하고는 맞죠. 그러한 그가 85년도인가 86년도인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 판사나 검사가 되지 못합니다. 아마 이때도 성적선으로 판사가 먼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나중에 됐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하죠. 노무현 씨가 변호사에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기는 변호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좋습니다. 뭐가 되든.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판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변호사를 하다가 변호사 중간에 이제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새칭 글로 갔죠.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변호사를 개업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인권 변호사로 갔죠. 제가 문재인 씨에 대해서 하나 몇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거 지적을 할게요. 문재인 씨에 대해서는 연수원에서 2등 했다 그러는데 그건 낭설입니다. 2등 아닙니다. 그리고 연수원 성적이 좋았는데 운동권 경력이 있어서 판검사는 못 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박원순 씨하고 문재인 씨가 같이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문재인 씨는요, 학생 때 경찰에 구속됐다가 그냥 강제징입당해서 군대 가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운동권 경력이. 박원순은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제적을 당합니다. 도망쳐가지고. 그래갖고 나중에 당국대학교로 다시 입학하죠. 당국대 다니고 나서 사시에 합격합니다. 그렇게 제적을 당한 경력이 있는 박원순 씨도 사법시험에 붙어서 연수원 교육받은 다음에 검사로 임관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대구지검에 15로 근무할 때 그 부인을 만나게 되죠. 양령시장에서 그 뭐 사업하시는 분을 장인으로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운동권이라 그래서 무조건 판검사로 임관시키지 않은 거 아닙니다. 박원순 사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문재인 씨도 그 정도 운동권 경력이면 판검사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대한민국 야박한 사회 아닙니다. 이재명 씨도 변호사 된 거는 어떤 건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본인이 그러한 중고등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운동권 변호사로 바로 갑별했죠. 그리고 그걸 정당성을 외치다 보니까 정과 사범이 돼버린 거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중고등학교 과정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 되고 뭐 그런 사람이 이 사람 뿐입니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면 개천에서 용남 케이스인데 대한민국 시스템이 만들어준 최대의 수혜자 아닙니까? 근데 그는 본인의 삶이 노동자 삶과 가깝다 그래갖고 반대로 갑니다. 주사파 같은 운동권도 아닌데 더 심하게 가서 그 주장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검사 사칭을 하고 정과자가 됩니다. 결국은 뭐냐? 운동권 논리를 충분히 공부하지도 않고 운동권의 아바타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재명 씨가 유연한 건가요? 아니면 표변을 한 건가요? 이재명 씨는 경주이시죠. 경주이시 시주로부터는 76세 손이고 국당공파라고 합니다. 국당공파에선 41세 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씨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경주시 국당공파에서는 두 번째 대통령입니다. 첫 번째 대통령은 이명박 씨였습니다. 12년 전인 2010년 이 국당공파 사람들은 이명박 생가에 가서 풍물놀이를 한 적이 있었죠. 이 사진들입니다. 그러한 이재명 씨가 국당공파가 하는 뭐 경주시 표암제를 찾아가서 알묘 행사를 하다가 절을 하다가 뒤로 넘어집니다. 절하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이 절을 많이 안 한 사람들은 절하는 게 좀 힘들어요. 중심 잡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려면 일관성을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동권으로 하면 끝까지 운동권으로 가야 됩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축도법도 안 됩니다. 이재명 씨가 알평공 신화가 있는 표암제에서 절을 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걸 보면서
어쩌면 그의 운명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런 운명이 된다면 그는 완벽한 운동권도 아니고 완벽한 일관성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